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도 처음 확인됐는데요. 오는 9일 거리두기가 격상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 400명대이긴 합니다만 이 지표를 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 이게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을 넘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결국은 지난 3차 유행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300에서 500명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확진자의 숫자가 거의 500명대를 유지를 했었고요.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500명을 넘어간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유행을 예측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점차 증가할 때에는 언제 유행이 도달할지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확진자 숫자 증가 추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부적인 지표들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검사에서 양성률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다음에 역학조사에서 경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지표를 보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지표가 지난 두세 달 사이에서는 가장 나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응급실이나 아니면 외래 진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확진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먼저 느낄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계신 의료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1, 2주 사이에 좀 늘어났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이 4차 유행이 왔다고 단언 지을 수는 없지만 4차 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양상을 보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40%가 넘어선 상황인데 비수도권에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방역을 완화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증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요. 근데 우리가 3차 유행이 끝나고 나서 주로 수도권에서 계속 유행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역 정책이 그나마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 시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유흥업소의 영업도 재개되는 등 결국은 방역 대책이 굉장히 완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확진자 증가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현상을 해석할 때 수도권에서는 방역 대책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나마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강력한 대책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비수도권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게 단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방역 차원에서 자율 그리고 책임의 방점을 찍고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했는데 이 부분이 좀 성급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결국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책임과 이제 의무를 좀 부탁을 드린 것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 확진자 숫자도 유지가 된 거나 줄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확진자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도 뭐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4차 유행길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내 하루에 1,000명에 육박하는 1,000명 이상으로도 유행이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우리가 유행 출발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2차 유행이 시작할 때에는 1차 유행이 끝나고 나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20명, 30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3차 유행 시작할 때는 하루 평균 100명 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유행이 시작이 된다면 지금 500명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유행보다는 유행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차 유행의 정점에서 확진자 숫자가 1,200명 정도였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4차 유행이 온다면 1,000명대로 막을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예상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차 유행 다음에 4차 유행이 온다고 하더라도 3차 유행만큼 유행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유행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을 조사를 해보면 전체 국민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감염되었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면역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감염되어서 면역을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차 유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유행은 적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방역이 굉장히 잘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염으로 면역 획득한 사람의 비율은 1%가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감염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에는 4차 유행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감염 비율이 줄었어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유행이 말씀 주신 것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긴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유행의 측면에서는 확진자 숫자도 봐야 되고요. 사망자도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예방접종을 우선 접종 대상자를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4차 유행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으실 수 있고 사망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3차 유행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게 더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확진자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망자에 있어서는 3차 유행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장 위험한 분들은 보호를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예. 상황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늦은 결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 초기의 단계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유행이 한창일 때 단계를 올린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도 줄어들고 기간도 네.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4차 유행이 전조 증상이고 요 며칠 사이에 확진자 증가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예.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할 것이면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당국에서 그 발표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완화된 조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영업 제한 시간이 9시에서 10시 정도로 이제 그 연장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 시간도 없어지고 유흥업소의 영업도 재개가 되었는데 완화된 조치가 있어서 그 완화된 조치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다면 그 완화된 조치를 다시 원상복구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단계 조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저희가 관찰을 해보고 네. 유행 확산 추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될 텐데 거리두기에 대한 판단 또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인천 사례를 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하고 교사, 아이들, 어린이집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30명이 넘게 무더기로 확진이 됐는데 원장의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세 보이다가 끝내 숨졌다가 사후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뭐 일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 안내 문자도 왔는데 검사를 받지 않아서 감염이 좀 늘어나는데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지역적으로 좀 전파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결국은 사례 발견이 늦으면 늦을수록 전파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아까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잘 강조를 해주셨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증상이 있을 때 주저없이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호흡기 감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증상이나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으시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조금 이른 확인과 코로나 확진이 조금만 일찍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지역사회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
의원님은 사후에 확진된 게 확인된 상황인데 기저질환이 있었습니까?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증상이 있으시고 특히 호흡기 증상, 코로나19의 증상이라는 게 특별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감기 증상, 그다음에 몸살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끼시게 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브리핑에서도 거듭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진단검사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됐는데 5명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이 확인된 지점이 시작점이 아니었고 여러 감염을 거쳐서 왔더라고요. 그럼 지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는 확산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방역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전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선 거의 유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전파 속도와 그다음에 확산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백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는 그 백신 효과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거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 지금 화이자에서 새로운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시험 결과를 보면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다른 얀센 백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가 2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1회 접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백신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백신 업데이트에 대비해서 정부도 그렇게 되면 기존에 확보된 물량은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2회 접종이 만약에 1회 접종이 추가가 돼서 3회 접종이 된다면 예. 필요한 물량은 1.5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백신 수급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백신 업데이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한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백신을 맞는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백신이 유전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변이된 유전자 염기 서열에 대해서 한번 바꿔서 넣고 기존의 백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2회 접종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형에 가까운 걸로 접종을 하더라도 예. 추가로 1회 정도는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 맞게 제조된 것들을 접종을 하게 되면 예. 백신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의 사례랑 동일하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독감 백신과는 약간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네. 이해하시기엔 독감 백신처럼 이제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추가 접종을 하셔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2%가 안 되는 인구에게 접종이 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당초 목표는 상반기에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거였는데 그럼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려되는 게 지금 백신 수급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저도 된다면 접종 계획도 좀 전반적으로 수정이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백신 수급 상황입니다. 근데 백신 수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일정보다 더 빨리 당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백신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제시를 한 것이 2회 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 네. 1회 접종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리고 2회 접종은 조금 더 간격을 띄워서 접종하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의학적인 근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은 고육책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백신 수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2차 접종을 늦추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미룬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뤘을 때에도 백신 수급 일정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뒤로 계속 밀리게 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 백신 수급이 중요하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뭐 보도가 많이 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어제 저희도 이제 이 질문을 다른 전문가께 드려봤는데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은 중국 백신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백신은 결국 해외 국민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 가시는 경우에는 중국 백신을 맞고 입국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는 필요하지만 네. 도입에 대한 검토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러시아 백신을 도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백신 수급 상황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우리 생활 속에 계속 함께 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백신을 자국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임상 3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요. 임상 3상 시험 절차를 어떻게 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된 플랫폼들입니다.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고 1년 정도, 2년 정도 뒤에는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국방무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예. 백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수급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흔들리는 일도 없게 되겠죠. 장기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 얀센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얀센 백신은 지금 내일 최종 허가 여부를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발표들이 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을 전제로 설계된 백신이고요. 네네. 대부분의 백신들은 2회 접종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맞는다고 해서 완전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스터라고 하는 두 번째 접종을 통해서 백신의 효과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걸 검증한 상태에서 출시가 되는 건데 예. 그래도 1회 접종 백신의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하는 것과 예. 얀센 백신 1회 접종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얀센에서 발표한 결과 같은 경우에도 66%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예. 다른 뭐 95%, 80%라고 제시된 결과는 감염 예방에 대한 효과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 66%는 중등도 이상의 질환에 대해서 중증 질환을 막는 데에 대한 효과를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목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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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반적인 2회 접종 백신은 감염을 차단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목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얀센 백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1회 접종을 해서 예. 사망에 따르는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의 백신이거든요. 예. 네. 백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런 결과들 지표들도 다르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쓸 때 저희도 지금 쓴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수라고도 보여지는데 얀센 예방 효과 66%는 기존에 보도됐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들의 그 해석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아. 다른 백신들은 감염 예방에 예, 대한 예, 효과인 예. 것이고요. 이건 중증도 예방에 대한 효과를 1차 지표로 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치명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얀센 백신보다는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우리가 집단 면역이란 관점을 본다면 예. 2회 접종 백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학적인 근거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는 않는 거고요. 예. 1회 접종이라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접종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예. 어떤 백신이든 현재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좀 저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상황만 좀 짚고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풀었다가 다시 재봉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미 여긴 뭐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4차 대유행이 이미 오고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미국은 근데 백신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급해서 접종을 이루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4차 대유행에 직면한 원인은 뭐라고 좀 판단하세요? 본질적인 이유는 코로나19가 그만큼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구되는 집단 면역의 수준이 생각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네. 접종률이 8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면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확진자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감염병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 수칙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조합되었을 때 겨우 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대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중증도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사망자는 굉장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확진자는 더 이상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까지 저희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